1944년 12월 18일 벨기에 바스토뉴 외곽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속 미 백일 공수사단의 통신병 에디보스는 눈으로 덮인 참호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내려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참호 벽을 타고 세우며 들었고 무정의의 정적은 귀에 박혀왔다. 전선은 붕괴 직전이었고 명령 체계는 마비된 상태였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그의 헤드셋을 타고 흘러들었다. 좌표 3-4-1- 1- 알파- 2-7셉 포격 준비 완료. 독일어였다. 분명한 군사용 명령, 전차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좌표는 미군이 현재 주둔 중인 지역과 정확히 일치했다. 에디는 눈을 떴다. 그의 숨은 멎었다. 그는 규정을 알고 있었다. 미군 신호병은 적의 주파수를 청취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군사법 위반이며 발각되면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 달랐다. 이건 단순한 감청이 아니었다. 300명. 에디가 알아챈 바로 그 좌표에는 최소한 300명의 미군 보병이 야영 중이었다. 그들은 자고 있었고 무방비 상태였다. 에디는 손을 무정히 송신 버튼 위에 올렸다가 떼었다. 안 돼. 이건 명령 위반이야. 하지만 그는 두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무정의에서는 여전히 독일어가 들려왔다. 기계적인 발음, 반복되는 코드.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독일어로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에디보스는 위스콘신 주 밀워키 출신이었다.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부터 집안에서 독일어를 듣고 자랐다. 조부모는 프로이센 억양을 사용했고 부모는 함부르크 출신이었다. 그의 언어 감각은 탁월했고 억양과 지역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 진주만 이후 독일어는 위험한 언어가 되었고 가정에서도 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디는 이미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말투를 듣고 기억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1943년 그는 자원 입대했다. 군인은 그의 독일어 능력을 확인한 뒤 통신정보병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행정착오로 인해 그는 런던의 해석팀 대신 최전방인 백일 공수사단에 배치됐다. 무정의 수리, 전선 좌표 전달, 배터리 관리. 대부분의 시간은 진흙 속에서 장비와 씨름하거나 얼어붙은 철제 장비를 해동시키는 데 쓰였다. 12월 16일 히틀러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했다. 라인강 서부 전선 전체를 타격하는 대규모 방역 작전, 벌지 전투. 미군은 완전히 당했다. 수많은 사단이 포위되었고 통신망은 마비되었다. 바스토뉴 역시 포위 상태에 돌입했다. 식량, 연료, 탄약이 부족했고 날씨는 최악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에디는 독일군이 버리고 간 장비 중 고성능 헤드셋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SCR-300 무정의에 연결했다. 그리고 적 주파수에 맞춰 다이얼을 돌려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 반복되는 암호들 뿐이었다. 그러나 에디의 귀는 달랐다. 그는 소리로 패턴을 읽는 사람이었다. 전쟁 전 그는 밀워키 전력회사에서 트러블 슈터로 일했다. 변압기의 진동, 회로의 소음만 듣고도 고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문제를 설명했지만 에디는 기계의 소리를 들었다. 지금 그는 독일군의 무전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패턴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 전차 지휘관은 항상 모멘트 말로 말을 시작했다. 포격 관측병은 약간의 혓짧은 소리로 파이어를 외쳤다. 보급 담당자는 항상 엔데라고 중얼거리며 마무리했다. 에디는 노트에 기록했다. 호출 부호, 주파수, 시간, 말버릇, 억양까지. 3일 만에 그는 특정 독일 병사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고 부대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한 명, 에디가 클라우스라 부르던 전차 지휘관은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명령을 받았다. 신중하고 반복 확인을 했으며 특히 지뢰에 대한 공포가 강했다. 에디는 그가 지뢰로 전차 2대를 잃었다는 걸 무전으로 알아냈다. 그는 항상 경로 확인됨을 반복했고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날 밤 에디는 무전 중 그 지휘관이 새 명령을 받는 걸 들었다. 목표, 연료 저장소, 위치, 2마일 서쪽. 거기에는 보급을 위해 임시 주둔 중인 미군 보병 300명이 있었다. 에디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즉시 노트를 확인했다. 좌표는 정확했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상급자에게 알리려 했지만 상황은 엉망이었다. 보고 체계는 느렸고 검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미 늦을 게 분명했다. 이대로 기다리면
새벽 전에 그 부대는 전체에 짓밟힐 거야. 그의 손이 무정히 위로 올라갔다. 적의 장비, 금지된 주파수, 군사법 위반. 하지만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들은 독일어 명령처럼 이번에도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담긴 건 몰살이었다. 이제 그는 결정해야 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부술 것인가?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참호는 고요했고 전선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에디의 마음속은 폭풍이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내가 듣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난 들어버렸어. 그는 적의 무정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난 이제 침묵할 수 없어. 바스토뉴 전선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폭설, 포위, 보급 중단? 지휘관들은 지형도보다 날씨와 식량을 더 걱정했고 병사들은 전투보다 동상으로 쓰러져 갔다. 그 혼돈 속에서도 미군은 철저하게 하나만은 지키고 있었다. 프로토콜. 미군 통신부대의 규칙은 단순했지만 절대적이었다. 적의 주파수, 절대 청취 금지, 캡처된 장비, 인계 후 분석 대기, 적 무전 참여, 군사법정의 직행, 보고, 반드시 상관을 통해 판단, 상관이 내린다. 에디는 이런 규율 속에서 훈련받았고 절대적인 위기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귀에 들어온 건 그런 원칙을 깨트릴 만큼 절박한 신호였다. 그는 몇 분을 더 기다렸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일한 주파수에서 반복해서 전해지는 명령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좌표는 에디가 알고 있는 연료 보급소였다. 그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력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 지금도 상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병력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에디는 헤드셋을 벗고 참호 밖을 내다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너머 온 어둠 속에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정의의 송신을 켜지 않은 채 본대에 연결된 SCR-300을 조정해 상급 부대 주파수를 맞췄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정식 보고, 본부, 여기는 폭스7, 급히 보고할 사항 있음, 수신바람 정적, 그리고 신호음, 영열 성공, 폭스7, 보고하라. 적 주파수에서 반복되는 좌표 감청, 좌표는 아군 보급지와 일치, 확인 바람, 반복 적 무전 중 좌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응이 왔다. 폭스7, 감청 권한 없음. 해당 내용은 정보부서가 처리할 사안임. 해당 장비, 로그, 관련 기록 전부 상급자에게 제출 바람. 반복, 해당 정보 자체가 보고 대상 아님. 명령 끝 짧고 명확했다. 보고 자체가 무효. 에디는 입을 다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호 위로 부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하게 무겁게 눈 위를 짓밟으며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에디에게 낯설지 않았다. CPT 모리슨, 그의 중대장이자 미군 규정의 화신이었다. 보스 무정의 끄고 따라와. 에디가 무정의의 전원을 끄자마자 옆에 선 2명의 군사경찰이 그의 장비를 들고 갔다. 그의 노트, 독일군 헤드셋, 수첩, 맵, 배터리, 그가 수일간 수집한 모든 정보와 기록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대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감청한 내용이 아니, 난 이미 다 들었어. 모리슨의 목소리는 눈보다 차가웠다. 넌 권한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적의 무전을 감청했다. 그것만으로도 군사법 위반이야. 넌 정보 장교가 아니고 네 해석은 의미 없어. 에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변명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적 장비를 무단으로 보관했고 그걸로 무전을 수신했지. 넌 이게 단순한 감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이건 작전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야. 한 AMP가 독일제 라디오를 조심스레 챙겨 들었다. 참호가 비워지고 눈만 남았다. 에디는 자신이 며칠간 구축한 정보망이 단 몇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바라봐야 했다. 대위님, 진짜입니다. 전차 부대가 연료 저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좌표도 일치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그만. 우리도 매일 수십 건의 보고를 받아. 그중 절반은 확인 불가고 절반은 허위야. 매번 전투기 조종사, 보병, 통신병들이 뭔가 들었다라고 해. 하지만 그게 전부 진짜였으면 전쟁은 이미 끝났겠지. 이번 건은 다릅니다. 전 사흘 동안 추적했습니다. 넌 감청을 할 권한조차 없었어. 모리스는 한참을 말없이 에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만약 네가 계속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적 장비에 손을 댄다면 난 너를 정식으로 군사법정에 회부할 거야. 그는 참호를 떠났다. MP들도 함께 사라졌다. 눈발은 더 거세졌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다. 에디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다. 수집한 정보,
들은 좌표, 병력의 이동 경로,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다. 그때 바람결의 소리가 들렸다. 멀지 않은 보급 트렌치에서 두 명의 장교가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눈보라 너머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분명했다. 어제 다 철수시켰지? 저장소 쪽 인원은 연료는 거의 비어 있어. 남아있던 인원도 다 전선으로 보냈어. 독일군이 그 위치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도박하는 거지 뭐. 이틀째 조용하니까 그들은 멀어졌다. 말소리도 바람에 흩어졌다. 에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참호 안에서 굳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비어있다. 철수했다. 독일은 모를 거라 판단했. 그는 들었다. 독일군은 알고 있다. 좌표는 정확했고 무전은 분명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에디는 깨달았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그날 밤 에디는 눈 덮인 참호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그는 다시 규정을 떠올렸고 그 규정을 어겼을 때의 대가를 상상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건 한 사람의 선택이었다. 전쟁이란 거대한 기계 속에서 단 한 명이 내리는 결정. 에디보스는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지된 행동을 계획했다. 계획이 아니라 각오였다. 바스토뉴의 밤은 죽은 듯 고요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온 세상이 하얗게 잠겨 있었다. 병사들은 겨울잠을 자듯 움직임이 줄었고 바람만이 어둠 속을 가르고 지나갔다. 그 속에서 에디보스는 혼자 깨어 있었다. 그의 눈은 결심으로 얼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나의 계획으로만 가득했다. 명령을 어기겠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것을 어겼다. 지금 그는 더 큰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행동. 단 한 번, 단 하나의 목소리로. 그는 손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천천히 장갑을 조여주었다.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근처에는 초소가 몇 개 있었지만 보급소 내부는 대부분 조용했고 경비조차 최소한으로만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가 피로했고 모두가 추위에 지쳐 있었다. 에디는 눈 속을 기어가듯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몇 주 동안 이곳에 머물며 파악한 경로였다. 그는 어디에 어떤 경비병이 몇 시에 순찰을 도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찾는 곳, 정보 수거 텐트, 카운터 인텔리전스 텐트는 남쪽 구역의 외진 천막 안에 있었다. 낡은 무기, 나치 문서, 포로의 소지품, 파손된 무정이 등 적 장비가 쌓여 있는 곳, 바로 그 안에 그의 라디오가 있었다. 그 라디오는 독일군 장갑차에서 수거된 것이었고 며칠 전까지 그의 참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철저하게 봉인된 전리품으로 지정되었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댈 것이었다. 눈 덮인 보급 상자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초소 경비병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젊은 병사, 아마 19살쯤, 다리를 번갈아 가며 구르고 손을 비벼댔다. 몇 분마다 그는 텐트 입구에서 등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10걸음씩 걷는다. 바로 그 틈이었다. 10걸음, 단 7초. 에디는 그 안에 들어가야 했다. 호흡을 조절했다. 눈을 가르고 전진했다. 텐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을 때 내부는 어두웠다. 구식 쌍안경, 철제 권총, 전리품 상자들이 마치 무덤처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철제 상자에 담긴 그 무정이가 있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에 닿는 그 금속의 차가움은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도구였다. 그는 나왔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참호로 돌아온 그는 젖은 외투를 벗고 천천히 라디오를 확인했다. 배터리는 아직 남아있었고 안테나는 온전했다. 다만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다. 몇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지금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조정했다. 주파수 43.4MHz, 독일 판처레어 4단이 사용하는 공식 전차 부대 주파수. 그는 침착하게 종이 조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명령 문구의 문법, 독일군 고위 장교의 말투, 문장 구조, 단어의 위치, 억양, 명령의 흐름. 그는 그것을 3일간의 청취를 통해 모두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독일어를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따라해야 하는 것은 사회 계층이었다. 그가 흉내내야 할 목소리는 프로이센 귀족 장교의 발성이었다. 거만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크지 않지만 강하게 울리는 명령의 말투. 그는 중얼거렸다. 아이센파우스트 비의 히어리스트 판사 곰코만도. 너의 베페일을 펄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발음은 단단했다. 그러나 아직 어딘가 부드러웠다.
그는 다시 반복했다. 억양을 높이고 자음을 더 명확하게 눌렀다. 매 문장마다 그는 머릿속에서 들었던 그 진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장교가 좌표를 읽을 때의 리듬, 명령을 받을 때의 짧은 침묵, 불만을 품은 응답 좌우의 내림, 그는 이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상대의 심리를 이해해야 했다. 그 지휘관은 에디가 클라우스라고 부르던 인물은 지뢰를 두려워했다. 이미 2대의 전차를 지뢰로 잃은 그는 항상 새로운 경로를 요구했고 의심이 많았다. 그 두려움, 바로 그것이 에디가 사용할 무기였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지뢰밭이 있는 지역으로 경로를 전환하게 만들되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착각을 유도해야 했다. 좌표는 실제, 지형은 진짜. 단지 의도가 바뀔 뿐. 그는 지도 위에 좌표를 그려 넣었다. 독일군이 알지 못하는 미군 지뢰지대,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합리적 이유. 적 보병의 매복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로 우회한다. 그럴듯했다. 그 지휘관이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다. 에디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2시 3분. 그가 보내야 할 시간은 정확히 2시 17분. 클라우스가 항상 명령을 받던 시간대. 남은 시간 단 14분. 그는 마지막 연습을 했다. 목소리를 낮췄고 명령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모든 단어, 모든 억양, 모든 침묵. 이건 단순한 감청의 끝이 아니라 심리전을 무기로 한 단독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한 단어라도 어긋나면 들통날 수 있었다. 발음 하나라도 흔들리면 상대는 의심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실만을 속일 것이다. 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2시 16분. 벨기에 바스토뉴의 공기는 얼음처럼 날카로웠고 눈은 멈추지 않았다. 에디보스는 손에 무정히 송신기를 쥐고 있었다. 한 손은 안테나를 조정했고 다른 손은 작은 수첩 위에 올려져 있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전쟁터의 중심에 있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다. 이건 리허설이 아니었다. 이건 작전이었다. 혼자서 벌이는, 단 한 명만 알고 있는, 단 한 번만 시도할 수 있는 작전.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명령문을 복기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신호등이 붉게 빛났다. 송신 시작. 아이센파우스트 비에 Hier ist Panzergruppenkommando. 너의 베페일의 압소퍼.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억양은 날카롭고 리듬은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클라우스의 상관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음성, 존재하지 않는 명령, 존재하지 않는 장교. 무정이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몇 초가 마치 시간의 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판사그룹은 코만도, Hier spricht Eisenfaust 4, Befehlsempfang bereit. 그 목소리, 그 특유의 쉰소리, 지휘관 클라우스, 에디가 사흘간 듣고 분석한 그 목소리. 이제 그는 그 사람을 속여야 했다. 에디는 여유를 가장하며 짧은 침묵을 두었다. 실제 장교라면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지휘관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통제력을 보여준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눌렀다. Neuer Marschbefehl. Der bisherige Angriffsweg ist nicht mehr freigegeben. Neue Aufklärung hat Minenfelder entdeckt. 지금까지의 징역 경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정찰 결과 지뢰지대가 발견되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클라우스를 가장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단어. 마이넨펠더, 지뢰밭, 정적. 에디는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얼어붙은 참호 안에서조차. 그리고 이에 응답이 돌아왔다. 위아스탄든. 그론페디 앤더공, 이유. 클라우스는 늘 이유를 묻는다. 불복이 아니라 확인. 그는 신중한 자다. 에디는 바로 준비한 답을 꺼냈다. Amerikanische Pioniere haben in den letzten 12 Stunden neue Verteidigungsanlagen errichtet. Der ursprüngliche Pfad ist nicht mehr sicher. 미군 공병대가 지난 12시간 내에 방어 진지를 강화했고 기존 경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정적이 다시 길어졌다. 그는 클라우스가 지도를 펼치고 있다고 느꼈다. 그가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우스는 말했다. 느아콜스 비테? Ich bestätige nach Koordinaten. 경로를 요청했다. 그는 속았다. 아니, 설득당했다. 이제 남은 건 좌표였다. 에디는 침착하게 지도의 좌표를 확인했다. 그는 실제 미군 지뢰지대의 위치를 완벽히 알고 있었다. 거기엔 아무 미군도 없었다.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직 클라우스의 부대만. 그는 좌표를 천천히 군용어투로 전달했다. Ändere Kurs auf 35 Grad, Referenzpunkt Hartmann 7. 너의 Zielkoordinaten folgen. 경로 변경 완료. 좌표는 정확했다. 지도에 따르면
클라우스의 전차는 3시간 후 미군 지뢰밭에 도착할 것이다. 미군이 심어놓고 미군조차 피해 다니는 그 지대. 비스테틱트, 질코디나텐. 클라우스는 마지막 퍼즐을 요구했다. 목표가 필요했다. 의심을 피하려면 타당한 작전 목적이 있어야 했다. 에디는 이미 준비했다. Neid leicht verteilter amerikanischer Versorgungskonvoi. Nach Einnahme Position halten und auf weitere Befehle warten. 갑이 없게 방어된 미군 보급 차량을 공격하고 이후 대기. 그럴듯했고 유혹적이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목표였다. 클라우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Einsatz beginnt. Geschätzte Ankunftszeit 5:30. 엔드 끝. 에디는 송신을 종료했다. 빨간 불이 꺼졌고 참호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떼고 라디오를 땅에 묻기 시작했다.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레 눈과 진흙을 덮고 판초로 위장을 했다. 이제 그 어떤 증거도 없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앉았다. 침묵 속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펴며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지금 독일군 판처 레어 부대는 엉뚱한 경로로 진입 중이다. 거기엔 매설된 지뢰가 있었다. 클라우스는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함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에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진짜 독일군 상부가 클라우스를 호출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얼마나 걸릴까? 그들이 알아차리기까지. 그들이 목소리가 가짜였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 그리고 새벽의 폭음이 전장을 뒤흔들기를. 그가 만든 함정이 진짜처럼 들렸던 거짓의 목소리가 적을 완전히 삼켜버리기를. 새벽 5시 32분 바스토뉴 북동쪽 얼어붙은 평원 위로 첫 번째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무전도, 경고도, 소총도 없었다. 단지 땅 밑에 묻힌 금속성의 진실이 전차의 바닥을 뚫고 솟구쳤을 뿐이었다. 첫 번째 전차는 측면에서 올라온 경사면을 따라 진입하던 중이었다. 그 아래에는 미군 공병대가 몇 주 전 설치한 텔러 지뢰가 있었다. 전차의 궤도가 그것을 누르는 순간 땅이 터졌고 충격파는 하부 장갑을 그대로 찢어버렸다. 기갑판이 벌어졌고 내장된 연료 탱크가 폭발과 함께 산화했다. 차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탑승자 4명 중 누구도 탈출하지 못했다. 두 번째 전차는 브레이크를 걸기도 전에 이미 그 옆지대에 진입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뢰가 작동했다. 이번엔 차체가 붕 떠올랐다가 허공에서 반파되며 떨어졌다. 불덩어리가 된 쇳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전방의 전차들은 무정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세 번째, 네 번째 폭발이 줄지어 이어졌다. 연속된 폭음은 새벽의 정적을 산산조각냈고 바스토뉴 외곽 3마일 거리에 참회서도 들릴 만큼 강력했다. 에디보스는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또 한 번 땅이 울렸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알았다. 시작되었다는 걸. 참회서 몸을 일으켜 머리 위 눈을 털어내며 방향을 가늠했다. 폭발 소리는 북동쪽 자신이 지정한 바로 그 좌표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정이는 꺼져 있었고 라디오는 이미 땅에 묻혀 있었다. 이제 누구도 그가 무언가 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들었군? 클라우스. 그날 새벽 12대의 독일 전차가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전면 파괴되었고 탑승 병력은 대부분 전사했다. 지휘 차량, 즉 클라우스의 탱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전을 송신하려 했으나 폭발은 너무 빠르고 강력했다. 지휘탑은 그대로 날아갔고 내부 연료가 산화되며 화염이 전차 안을 휘감았다. 탱크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대로 멈췄다. 클라우스는 자신이 받은 명령이 거짓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죽었다. 그는 끝까지 상부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귀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에디가 만든 무기였다. 의심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익숙함. 그 익숙함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반면 본래의 공격 목표였던 미군 보급소는 고요했다. 3시경 병사 몇 명이 멀리서 들려오는 불길한 포격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시 후 참호 전체가 긴급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격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대기했지만 몇 시간 후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정찰부대가 주변을 수색했다. 그리고 북동쪽 방향, 멀리 불길이 피어오르는 지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불타는 전차들의 잔해를 보았다. 검게 그을린 궤도, 뒤틀린 차체, 산화된 껍질 아래
절단된 장비와 살아서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지점은 작전 지도상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없던 곳이었다. 미군은 그 지역에 병력을 배치한 적이 없었고 교전도 없었다. 그곳은 죽은 땅으로 간주되던 곳, 양측 모두가 피하던 오래전 지뢰만이 남아있는 구역. 그런 곳에 독일 전차 부대가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 바스토뉴 사령부의 보고서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적의 경로 변경이라 적었다. 일부 분석관은 독일군 내부 명령 착오를, 다른 일부는 공격 지시의 오류를 추정했다. 어떤 이는 독일군의 무전이 미군 측에 노출되었고 그에 따라 기만 작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하지만 공식 문건에는 어떤 실명도 어떤 특정 행위도 기록되지 않았다. 에디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정보가 다가올 무렵 CPT 모리슨이 에디의 참호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AMP가 없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에디 앞에 앉았다. 손에는 에디의 노트가 들려 있었다. 모리슨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좌표. 전차가 사라진 정확한 위치야. 에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없이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조용히 숨만 쉬었다. 모리슨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라디오는 사라졌지? 그걸 훔친 사람은 아마도 오늘 300명을 살린 거겠지. 에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모리슨은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무도 이걸 기록하진 않을 거다. 기억해라. 영웅이라는 건 때로는 조용히 묻히는 법이야. 그날 밤 에디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무정의를 다시 조립하지 않았다. 노트는 다시 닫혔고 상자 안에 보관되었다. 폭발은 멈췄고 불은 꺼졌지만 그가 들은 마지막 음성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클라우스의 허스키한 독일어. 젤 코르디나텐 비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명령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에디는 알았다. 그를 속인 사람은 지금 이 참호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에디보스는 떠났다. 바스토뉴에서, 전선에서, 그리고 그 자신이 벌였던 싸움의 현장에서.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짧았다. 즉시 후방 통신 중대로 전속. 룩셈부르크 주둔. 직책. 장비 유지 및 교육 담당. 공식 사유는 없었다. 질문도 없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무정의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에디는 짐을 싸지 않았다. 남겨둘 것도 없었고 챙길 것도 없었다. 그는 참호 속 노트 한 권을 가방에 넣고 눈 덮인 전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곳엔 300명의 병사들이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몰랐고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룩셈부르크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라디오를 수리했고 후임병을 교육했다. 밤이 되면 혼자 남아 종종 정적을 틀어놓았다. 그건 음악도 방송도 아니었다. 그냥 라디오의 정적. 그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존재하지 않는 상관, 존재하지 않는 명령, 그리고 존재했던 공포. 전쟁은 끝났다. 유럽은 해방되었고 기계는 멈췄고 총은 내려졌다. 에디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밀워키, 위스콘신. 그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결혼했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전화회사에서 평생을 일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기억했다. 정비는 철저했고 말은 적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같았다. 무엇이 틀렸는지를 먼저 듣는 것. 그는 1987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 조용한 새벽. 그는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바스토뉴의 그 밤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수십 년이 흘러 역사학자들은 1944년 12월 독일 판처 전차 부대 하나가 아무 전투도 없던 미군 지뢰 지대에 자발적으로 진입해 자멸한 사건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작전 기록을 뒤졌고 미군과 독일군의 무전 로그를 비교했고 현장 보고서와 정찰 사진을 분석했다. 하지만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들은 그쪽으로 갔는가? 왜 아무런 전투 준비 없이 지뢰밭으로 진입했는가? 그들을 그곳으로 보낸 명령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기록 속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되었다. 적의 명령 오류로 추정.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때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혼자 라디오를 끄고 앉아있던 한 남자였다. 그는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다. 어떤 메달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한밤의 정적을 뚫고 말한 단 한마디로 수백 명의 목숨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총을 드는 순간이 아니라 총을 들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에 벌어진다는 것을. 그는 전설이 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박물관에도 교과서에도 남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 에디보스. 라디오 속의 유령, 명령을 어겨야만 했던 단 한 명의 병사.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가 잊은 또 다른 진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게슈타포를 따돌리고 비밀 문서를 바구니 속 빵알에 숨겨 전 유럽 저항군을 움직였던 한 여성의 실화를 소개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조용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